정원을 돌본다는 건 일상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나의 철학을 만드는 일이다. 흙 묻은 손에는 숨겨진 지혜가 가득하다. 꽃과 나무를 돌보다 보면 우리는 마음을 다잡는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정원은 철학이 꽃피는 장소가 된다.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막을 수 없듯 때로는 그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흙으로 순환하듯 우리의 삶도 계속 흘러간다는 것도 정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원의 철학자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자연 속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를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식물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꽃과 잎이 다른 시기에 피어 서로 만날 수 없는 상사화를 아시나요? 봄에 먼저 자라난 잎은 나중에 피어날 꽃을 위해서 여름까지 알뿌리에 꽃눈을 만들고 때가 되면 서서히 시들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사화를 보며 어머니의 내리사랑을 읽는다고도 하죠.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것은 인생을 가꾸는 일이라고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찾기는커녕 이미 따뜻한 봄이 왔음에도 여전히 추운 겨울 속에서 헤맵니다. 그렇게 인생을 흘러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원의 철학자가 되어보세요. 모든 위대한 일이 씨앗을 뿌리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삶은 저절로 변화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곁에 없어야 애틋해지는 법이다. 잡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차가운 겨울의 정원은 삭막할 정도로 고요하다. 적막한 겨울날의 정원을 보고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식물들을 쉼없이 관리해야 하는 여름의 풍요로움이 그리워진다. 매해 여름이면 따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야생 들판에서 쐐기풀이 따끔한 잎을 내고 달콤 시큼한 블랙베리가 까맣게 익어간다. 이에 질세라 한해살이와 다년생 잡초도 쑥쑥 자라나 소중한 식물과 작물을 끊임없이 위협하기에 주기적으로 뽑아주어야 한다. 겨울에는 그 부담감이 그리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그런데 막상 이 모든 일을 단번에 해치워야 하는 한여름이 오면 뽑고 또 뽑고 열심히 속가내도 사라지지 않는 잡초들이 다시 미워진다. 그 와중에도 잡초는 아무런 말 없이 계속 자란다. 사람의 마음만큼 간사하고 가벼운 것이 없는지라 무언가를 바랄 때는 늘 신중해야 하나 보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 스스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도 바뀔 것이라 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디는 개인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개개인의 행동이 모여서 어떻게 거대한 집단의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작고 개별적인 행동이 거대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우리의 작은 정원이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가치가 크진 않다고 느껴왔을 수 있다. 창가에 화분을 모아두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런 행동이 세상에 무슨 차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러나 무턱대고 비관하다 보면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된 가치를 볼 수 없다. 창가의 식물과 땅에 심은 나무는 우리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고 곤충과 여러 생명들을 불러들이며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게다가 이 영향력은 전파되어 옆에 이웃들까지 덩달아 화초를 가꾸고 나무를 심게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 하지만 씨앗 하나의 힘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돈으로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짧은 시간을 무심하게 흘려보낼 때가 있다. 누구나 5분만 더 쉬자고 생각하다가 40분, 심지어 한두 시간을 흘려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기억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나는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생각했을 때 5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5분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많은 것들을 뒤바꾼다. 5분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쌓인다면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5분만 더 집중해 보자 하는 생각이 쌓이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과 효능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정원사는 식물이 어떤 계절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며 정원을 돌본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연장선 속에서 꼭 마무리되어야 하는 날을 정하고 이 날짜까지 싹이 돋지 않으면 이듬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따른다. 연속된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점으로 시간을 구분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원사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격언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지금이 바로 씨앗 봉투를 열어볼 때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지혜.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 보면 날씨의 변화가 몸으로 전해진다. 낮이 길고 해가 쨍쨍한 여름날에는 몸이 따뜻하고 활력이 넘친다. 여름에는 식물도 활기가 넘친다. 무성한 잡초와 늘어나는 해충들의 공격에서 식물을 지키려면 우리의 손발도 그만큼 바빠야 한다.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겨울이면 인간의 에너지 수준도 떨어진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발맞춰 야외 정원을 가꿔야 한다. 그게 야외 정원을 가꾸는 매력적인 점 중 하나다. 정원이 휴면기에서 활기 넘치는 시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휴면기로 바뀌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같은 날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련한 정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원이 말해준다고 말이다. 스토아 학파에 영향을 끼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순 없다고 하며 만물은 흐르고 변한다고 주장했다. 강을 구성하는 물은 처음 발을 담갔던 그 강물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은 매번 완전히 다르며 절대로 동일할 수 없다. 만물은 하나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만물은 영원한 변화의 상태, 혹은 무언가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우리는 해류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헤엄치거나 특정한 순간에 계속 머무르려 하기에 고통스럽다. 힌두교와 불교는 자연의 힘을 수용하고 순리대로 사는 대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도교의 핵심 이론도 순리로 요약할 수 있다. 도교 신자들은 자연과 세심한 조화를 이루며 도에 따라 산다. 자연의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그저 길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야 하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길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노자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는 순간 핵심을 놓친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저 자연을 주시하고 관찰할 때 깨닫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원사들은 도교 사상에 무척 동감할 것이다. 습기를 충분히 머금은 흙의 향기를 맡고 생명력을 가득 품은 씨앗을 정성껏 심고 흩날리는 줄기들을 힘있게 묶어주면서 느낀 자연과의 교감, 혹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조화를 말로 표현하기란 어렵다. 그저 행하고 이해하는 게 번드르르한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나름의 균형을 맞추며 유지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이번 여름은 지난 여름과 또 내년 여름과 다를 것이다. 식물들의 생명 주기의 단계마다 날씨도, 문제도, 식물도 다를 것이다. 경험하는 여름마다 우리는 여름의 실제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씩 더 알게 된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변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완성된 정원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제나 변화한다. 우주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그 명백한 변화에 저항할 수 없다. 그 과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라지는 것은 없다. 영원히. 세상에는 쓰레기를 버릴 외딴 곳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내는 그 많은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원에서 그냥 버려지는 건 없다. 퇴비 더미에서 물질이 분해되는 걸 보면 항상 놀랍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손수레로 두어 번 나를 수 있는 양의 쓸모있고 영양분이 넘치는 퇴비로 변신한다. 퇴비 더미는 에너지의 한 형태인 열은 파괴되지 않으며 단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다. 퇴비를 만드는 과정 중 더미에서는 열과 물, 이산화탄소와 같은 부산물이 발생하며 퇴비가 아주 잘 만들어지면 암모니아와 메탄 같은 가스도 생성된다. 우리가 투입한 물질 중 일부만이 퇴비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로 전환된다. 퇴비에 사용되는 거대한 쓰레기의 양이 작아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질량이 파괴된 것은 아니다. 생을 다하고 썩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단순한 자연의 섭니다. 우주에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라는 법칙처럼 환생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그들은 우리의 의식이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한다. 육신이 죽으면 의식 혹은 영혼이 또 다른 육신으로 옮겨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가 들다가 죽는 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다.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던 식물들의 에너지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다른 식물로 흡수되는 것처럼 말이다. 윤회란 세상의 바퀴 혹은 주기라는 뜻으로 모든 물질이 갖는 연속되는 성격, 즉 삶과 존재를 나타낸다. 윤회 사상에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에 우리는 업보에 구속된 존재라고 가르친다. 열반에 이르렀다. 혹은 해탈했다는 말의 의미는 끝없는 윤회의 주기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 세상과 하나가 됨으로써 무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양 사상은 궁극의 실제를 하나됨이나 공으로 자주 묘사한다. 이 공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생명과 복잡한 상호관계를 낳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퇴비 만들기는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의 주기를 훌륭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죽은 튤립을 퇴비 더미에 넣는다. 그러면 튤립은 분해되어 아름답고 부슬부슬한 퇴비로 변신한다. 이 퇴비는 다음 계절의 토마토로 되살아난다. 토마토의 수확이 끝나면 토마토 나무는 더미로 보내지고 이 주기가 다시 반복된다. 뜨거운 물체의 열이 시간이 흐르면 식듯이 에너지는 다시 흡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손실되거나 흩어진다.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하는 데에는 손실이 필요하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죽음 속에 삶이 있다. 죽음과 삶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다. 이것은 양이 없으면 음이 존재하지 않는 원리와 같다. 공은 사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잠재력이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형태가 나타났다 그 안으로 다시 사라진다.
사물들은 실체가 없지만 관계는 분명 존재한다. 편견을 골라내면 새로운 지식이 싹튼다. 모든 생명은 흙에 의존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흙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모르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 어떤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답을 내려버리고 그 답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편견으로 발전해서 우리 스스로를 편견 안에 가둔다. 흙을 잘 모르는 인간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위험천만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료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다 보니 비료 속 질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성장이 과도하게 촉진되면서 식물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자라나 해충과 질병에 취약해졌다. 마그네슘 과잉도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다. 식물과 흙에 화학약품이 뿌려지면 마그네슘이 과잉 공급된다. 적정량의 마그네슘은 광합성에 꼭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공급되면 식물의 칼슘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성장이 멈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편견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단순해진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는 확신에 찬 시도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식물이나 과실을 갉아먹는 곤충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상당수의 농약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살충 대상이 아닌 다른 종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해충을 퇴치할 때 한쪽으로 치우친 접근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식물이 병든 이유가 특정 해충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고 해도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조치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추정하기보다는 흙에 영양분을 주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게 더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겸손한 자세로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세상은 너무나 넓고 미묘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원의 생명들은 놀라운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알듯 말듯 하지만 복잡한 관계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이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정원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 정원도 우리 삶도 언제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단편적인 지식에 함몰되고 근시안적으로만 관찰할 경우 우리는 삶이 주는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 없다. 분명 잘 알고 있고 자신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 미지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놀라움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 다 알고 있다는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만끽하는 방법이 아닐까. 내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정원의 식물들을 보노라면 이 푸릇푸릇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그럴 때 주변의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열심히 해라고 조언한다. 이 조언은 최고의 조언이다. 나도 항상 내게 조언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곤 한다. 정원을 돌보면서 나는 정원에 딱 맞는 완벽한 시스템이 없을지를 항상 고민했다. 언제 어떻게 해야 어떤 작물이 잘 자랄지,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식물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조건일지
세세한 측면을 설계하려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작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정원을 풍요롭게 만들 아이디어와 고민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좋은 자료를 찾아 읽고 정원에서 양질의 경험을 쌓는 것은 정원사의 든든한 자산이 된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실수할 거라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게 최선이다. 결국 꾸준히 손에 흙을 묻히는 게 가장 큰 재미를 선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의 힘을 굳게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목적이 꼭 엄청난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에 집중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가 목적인 궁극의 선, 즉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덕이 있는 사람이 되며 이러한 행동을 하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에서도 극단 사이의 중간을 선택하라고 가르친다. 마하트마 간디 역시 변화를 일으키려면 단순히 이론만 만들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풍요롭게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정원을 가꿀 것인지를 두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 본 사람이라면 건강한 논쟁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것이다. 정원의 세계가 아름답고 적절한 속도로 발전하는 이유는 바로 정원사들이 열린 마음을 견지하고 있으며 열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동시에 타인에게 항상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종합하여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면 종종 훌륭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정원을 가꾸려다 보면 우리의 손발은 머뭇거리기 쉽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궁리할 때 실수로 잘못하거나 망치면 어쩌나, 일거리만 늘면 어쩌나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잊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론 잘못된 행동보다 더 나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에서 중용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성은 과함과 부족함이라는 극단 사이에서 평균을 선택하려는 성향이다. 만일 매사에 중용이 있다면 중용 자체에도 중용이 있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과함이나 부족함, 비합리성과 지나치게 연연하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 그 선택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가 이어진 현재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삶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본다면 내면의 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이나 실제 세계는 모두 갈등을 겪으며 발전한다. 음의 씨앗은 양이 과할 때 생기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약간의 비합리성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원사로서 우리는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여러 힘에 둘러싸여 있다. 그 힘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하던 대로 계속해 나가면 된다. 자신 안의 씨앗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믿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당신을 기대한다. 우리 안에는 생각의 정원, 행복의 정원, 욕망의 정원 등 수많은 정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을 잘 가꾼다면 내면의 힘과 아름다움의 기적을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삶의 주인으로 살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면 비로소 우리의 삶도 자신만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햇빛과 비, 공기와 바람을 양분 삼아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 등
흙냄새 나는 사계절의 정원을 가꾸는 일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